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수면장애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처음에 나왔던 유형은 바로 이거였어요. 잠자다가 컥 하는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하고 코골이는 좀 다른 거죠, 홍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골이는 코만 계속 드렁드렁 고는 거고 네. 수면 무호흡증은 코를 골다가 숨이 멈춰요. 멈췄다 푸 내쉬거나 또는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어요. 막 이것도 전부 다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기도가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것으로서 환자가 자꾸 중간에 깨고 또 숨을 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1시간 수면 중에 5번 이상 숨이 막힐 때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하고 잠을 조용히 자다가 푹 하고 내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면 오히려 코골이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코를 안 건다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출장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같이 숙소를 써보면 의외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4명 중에 1명이 수면 많네요. 무호흡증이 있고요. 25%. 또 주간 증상이 아주 심해서 뭐 피로감, 졸림감이 심한 사람들은 한 5%에서 있고 또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30%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고 뇌졸중 환자는 50에서 70%, 그리고 치매 환자들은 40에서 50%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기저 질환들이 더 악화되거나 재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수면 무호흡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남성분들이신데 그렇지. 여성들은 별로 안 나타나나요? 어떤가요?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 남성이 일단 여성보다는 조금 더 유병률이 높기는 하지만요. 국내 조사에 의하면 여자분들한테서 한 16% 정도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 의하면 네. 이 여성에서도 연령대를 비교를 해보면 한 50대 정도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좀 비율이 높다고 해요. 50대라고 하면 딱 생각나시는 아마 시기가 있을 텐데 이제 폐경을 거치는 이제 중년의 그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각종 신체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변화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유 없이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늘고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길 수 있는 해부학적인 그리고 생리학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 연령대에 조금 수면 무호흡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같이 생활하시는 뭐 남편분이나 가족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엄마나 아니면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잘 때 계속 코를 골면서 숨 안 쉬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제가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불편한데? 아니 근데 아까 수면 무호흡증 말씀해 주셨는데 꼭 집에 한 사람씩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또 남편이 요즘은 좀 숨을 잘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코골이가 나아졌나 했는데 아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방치해두면 안 되겠어요? 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혈압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뇌압도 올라가요. 그리고 저산소층에 자주 빠지고 뇌혈류도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하게 하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치매가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되면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배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끄러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돌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문제는요. 두 분은 이제 봐주실 분이라도 계시지만 저같이 혼자 자는 사람은 내가 자면서 숨은 무호흡증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뭐 성인 4-5명 중에 1명꼴이면 상당히 꽤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는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서 보고 있기 힘들고 막 너무 불안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다가 코를 골고 숨을 멎었다가 다시 푹 하고 숨을 내쉰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낮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증상, 주간 증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자기가 많이 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자주 졸리고 이제 개운하지 않다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이유 없이 이제 기억력이랑 집중력이 떨어지고 많이 필요한 증상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자꾸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아침에 깼는데 잠을 많이 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머리가 띵하고 불편하다. 이제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입천장이 마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입이 마르다 이런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수면무호흡증 환자들만 진료를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증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냥 나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요.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춰요.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이유 없이 요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낮에 너무 졸린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봤는데 이제 보면은 이유 없이 머리가 아침마다 띵하게 불편해요. 이제 이런 경우에 막 이렇게 병력 창출을 하다 보면 수면무호흡증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의뢰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수면 다원 검사나 이런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치료를 꼭 받으면 좋은데 숨을 잘 안 쉬어 그러면 또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안 믿더라고요. 좀 삐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데 이게 또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심각한 질병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배우자가 발견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이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숨이 멎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녹음을 해오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증거. 촬영을 해서 증거를 가져서 네. 이제 보여주면 자기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요. 네. 다행히 수면무호흡증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체중을 좀 줄여야 되고 금연하고 금주가 꼭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치료법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압기라고 이렇게 코에 얼굴에 뭘 달고 있어요. 그렇죠. 코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면 이 양압기라는 기계가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코로 불어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풍선 불 때 풍선 불면 그 주둥아리가 탱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가 잘 유지되는. 저렇게 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 효율이 90% 이상 돼서 이것만 잘 사용하면은 아주 수면무호흡증을 잘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스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입을 자꾸 벌리는 분들은 이 페이스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하고 코를 다 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마스크가 너무 커서 좀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코에만 끼는 아주 작은 마스크도 있어서 별 부담 느끼지 않고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압기 치료가 예전에는 환자가 다 부담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는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서 수면무호흡증 치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약간 입에다 트리처럼 끼는 생기는 거 것도 교정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갖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이 양압기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양압기 말고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에 윗니 아랫니에 이렇게 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이걸 턱을 앞으로 생겼네요. 그렇죠. 교정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턱을 앞으로 빼면 그 턱 뒤에 있는 기도가 좀 넓어지면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구강내 장치는 모든 환자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10명 중에 한 반수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용으로 맞춰가지고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한 후에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이 치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치열에 대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강내 장치는 치료율이
양압기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착용했다고 해서 네. 무호흡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그 선생님께 꼭 폴로업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추적 그러면은, 관찰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 추적 관찰이 양압기를 좀 필요합니다. 써보고 치유율이 높으니까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예, 선택으로 좀 자산책을. 무광내 예, 장치를 그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이겠어요. 또는 이제 네. 양압기를 갖고 계신 분이 네. 어디 출장을 자주 나가실 때는 또 여행을 갈 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쓸 때 그렇게 휴대용으로. 휴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좀 개발이 돼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면 장애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바로 증상이 이유 없이 다리가 따끔따끔한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 하지 정맥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좀 생소해요. 네, 상당히 생소한 질병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다리를 뭔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이제 자는 동안 일어나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다리에 뭔가 스물스물 막 하는 느낌과 뭔가 불편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일단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를 막 털어내거나 주무르거나 막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특이하게도 우리가 움직일 때는 별로 안 생기고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잘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증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주로 밤에 시작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겪으셨어요? 증상에 진짜요? 대해서 상당히 막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이 증상을 또 잘 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데 쥐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리가 이상하고 무겁고 불편하다. 그래서 자꾸 털어내고 밤에 자다가 깨서 막 주물러야 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들기도 힘들고 잠을 자다가 이게 깊은 잠, 얕은 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살짝 깼는데 그렇죠. 이 증상이 느껴지면 다시 잠을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 수면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저예요. 진짜요? 아니 저도 이게 나이대가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다리가 뭔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시리고 그래서 그 왜 어머님들 바르시는 시원한 로션 있잖아요. 네. 그거 바르고 막 주무르고 가족들이 하도 주물러 달라고 또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여성들에게 좀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제기되고 있는 가설로는 우리가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 시스템에 뭔가 불균형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생성되려면 철분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철분 상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라던가 이제 다른 당뇨병이나 다른 질병 상태들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나 이런 만성 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임신 상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다른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질병들, 그런 질병들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으면 사실은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 외에 다른 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상하게 불편하다, 왜 이러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의 신경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리에 이상한 느낌도 문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면서 막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것도 문제래요. 자면서 욕하고 발길질, 렘 수면, 행동 장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홍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병인데 잘 몰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 30년 동안 막 옆에서 주먹으로 맞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야.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을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렘 수면 중에는 사지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실제 머릿속에서는 막 행동을 해도 손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 특히 60세 이상의 한 1%에서는 이 렘 수면 중에 힘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끔 현상이 바뀌어가지고 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요. 꿈에서 싸우다가 막 주먹질도 하고 또 발길질도 해서 옆에 같이 자는 사람들은 이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밤에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자세히 그 병력을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지 또 침대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머, 소리도 막 위험하겠어요. 지르고 그래서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어머.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렘 수면 행동장애가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은근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겠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 렘 수면 장애는 그 옆에 이제 배우자가 환자가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다이빙도 하기 때문에 어머. 환자를 위해서 그냥 맞으면서도 옆에 이렇게 같이 자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할까 봐. 지켜주려고. 그렇죠. 근데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예. 그걸 몰라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맞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아이고. 또 렘 수면 행동 장애의 중요한 점은 렘 수면 행동 장애 환자들을 10일 개국에서 예. 한 1,280명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한 73%에서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으로 이게 진행하는 거를 진행되네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6.6% 정도가 네. 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고 천천히 발견되기 때문에 진찰을 자주 받으시고 또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치료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치료가 가능하다고 참. 하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진단과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수면장애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밤새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이것도 힘들어. 아, 사실 저도 맞아. 잠들기 한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안 마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아요. 수박 먹어 그런가? 네, 사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화장실을 가지 않죠. 요일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중간에 잠에서 한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요, 야간 빈뇨가 이제 괴롭지. 문제입니다. 대개는 남자분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흔하게 생길 수 있고요. 전립선이 없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뇨장애,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당뇨병이나 이런 경우에 초기에 이제 소변을 많이 보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야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태 이외에도 뭐 앞에서 얘기했던 수면무호흡증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 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또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 자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은 깨버리기 때문에 다시 잠을 자거나 하는 게 매우 힘들어져서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정말 악순환이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수면 장애가 그냥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수면 장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떤 수면 장애인지 좀 검사할 수 있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수면 다원 검사인가요? 다원 검사. 네, 네. 그거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예요? 이제 우리가 그 불면증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잘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렘 수면 행동 장애, 또 낮에 굉장히 졸린 기면증 이런 것이 의심될 때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수면 다운 검사는 이제 머리의 뇌파를 검사하고 또 눈의 움직임, 또 숨을 쉬는 거, 또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산소 포화도, 또 다리 움직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렇게 밤새도록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걸 측정을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깨면 그 밤새도록 측정한 거를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이분이 잠을 잘 못 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얼마나 심한지, 또 산소는 얼마나 떨어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어서 우리 수면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때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일생 동안 잘 때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는 적어도 뭐 5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검사를 해서 수면에 이상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